장터 한복판, 채찍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를 때렸습니다. 한 양이면 충분해. 말도 못하는 놈이니 짐승값도 아깝지. 나무 기둥에 묶인 사람이라 믿기 힘든 사내가 웅크려 있었죠. 상처투성이 몸, 넝마 같은 옷차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타는 볕 아래서도 그의 곁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 번뜩이는 눈빛이 사람들을 눌러버렸거든요. 비웃음이 터지던 그 순간 그 사람 제가 살했습니다. 장터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몰랐죠. 그 하찮은 한 양이 조선의 판을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오늘도 달빛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종로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별천지였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약장수에 걸진 고함과 엿장수의 경쾌한 가위질 소리가 귀를 때리고 쌀자루를 짊어진 품꾼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장터의 열기에 뒤섞여 활기가 넘쳐났지요. 구수한 국밥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콧전을 스치고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만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통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장터 한가운데 기이한 광경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굵은 포박줄에 묶인 채 장대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노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온전한 사람 대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철에 거칠게 부려 먹기 좋은 쓸만한 몸뚱이 정도로 여기며 물건처럼 흥정할 뿐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사내의 주위를 뱅글뱅글 맴돌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주머니를 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내의 몸값이 믿기 어려울 만큼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고작 은 한 양의 매물로 나왔으니 도리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장터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칼을 쥐고 잠꼬대를 하며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느니 아예 말귀를 못 알아먹는 짐승 같은 놈이라느니 혹은 사람을 잡아먹는 재수 없는 눈을 가졌다느니 하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인신매매꾼이 거칠게 사내의 고개를 들어 올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들 보게나. 이 튼튼한 다리와 넓은 어깨를 보란 말이야. 단돈 은 한 양이면 이 장사가 집안일을 다 해줄 것인데 왜들 구경만 하고 있나? 이만한 장사가 이 값에 나오는 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기분 나쁜 소문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전을 운영하며 홀로 당차게 살아가는 여인 연화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내를 가만히 응시했지요. 사내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멸시와 소란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지요. 연화는 그 눈빛에서 광기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깊이 억눌린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연화는 다른 이들처럼 이것저것 따지거나 흥정하지 않았어요. 사내의 상태를 살피려 몸을 더듬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품속에서 은 한 양을 꺼내 아무 말 없이 매매꾼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매매꾼은 예상치 못한 횡재에 눈을 휘둥그레뜨며 반색했지요. 아이고 아가씨, 정말 이 녀석을 데려가시겠소? 나중에 물으자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여기 줄 받으시오. 연화는 대답 대신 사내를 묶고 있던 굵은 밧줄을 직접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사내의 손목에서 힘없이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의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향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곳에 늘 있어야 할 무인이 무기를 찾는 듯한 기민한 몸짓이었지요. 하지만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사내는 움찔하며 동작을 멈추고 다시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연하는 그 기민한 반응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연하가 줄을 다 풀고 돌아서려는 찰나 주변에서 구경하던 한 노파가 연하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내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 잘 들으시오. 저 사내의 얼굴을 보구려. 저건 평범한 여염집에서 부릴 수 있는 상판이 아니오.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는데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시오? 은한 양의 목숨을 거는 꼴이 될까 두렵구려. 연하는 노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어찌 은한 양뿐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사내의 눈 속에 담긴 진실을 샀을 뿐입니다. 연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홀로 서 있던 사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연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새로운 주인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오래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깊은 피로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장터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은한 양에 팔린 사내와 그를 산 여인은 한양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집안에 화근을 들였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연하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한 양이 장차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양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풍랑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사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연하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종로 장터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팽팽하고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하의 뒤에서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장터의 흙먼지가 낮게 깔렸고 연하는 그의 존재감이 등 뒤를 묵직하게 누르는 것을 느꼈지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연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내가 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은한 양이라는 헐값에 팔려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지요. 골목을 돌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연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집인 비단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사람처럼 오직 연하의 발소리에만 집중하며 걸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찰나의 손동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연하는 자신이 오늘 산 것이 한 명의 노예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비단전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비단전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밤은 낮의 소란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리어 더 깊고 은밀한 소리들을 품고 있었지요. 멀리서 밤길을 도는 술락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고 기와 위로는 굶주린 고양이가 소리 없이 발을 옮기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은한양에 데려온 그 산에 무견을 비단전 뒷마당 작은 방에 머물게 했어요. 산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그림자처럼 연하가 가리키는 곳으로 묵묵히 움직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에 비단전 창고로 은밀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을 연 연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분명 밤새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단전의 값비싼 비단 뭉치들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였고 사라진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도 없었으며 집기가 부서지거나 깨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오직 창고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칼 한 자루만이 어젯밤의 기이한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그 칼을 살폈습니다. 칼날은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날 정도로 번듯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점이 발견되었지요. 칼자루를 감싸고 있던 단단한 매듭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풀어 헤친 듯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급하게 칼을 휘두르다 풀린 것이 아니라 칼을 쥐었던 주인이 스스로 칼 쓰기를 거부하며 매듭을 놓아버린 듯한 모양새였지요. 연하의 머릿속에는 즉시 장터에서 데려온 사내, 무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줄이 풀리는 순간 허리춤으로 향하던 그의 기민한 손길이 다시금 떠오른 것이지요. 그날 밤 이후 연하는 무견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밤 우연히 마당 한쪽에서 무견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인기척에 무견의 몸이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향해 뻗어나갔고 손가락이 무언가를 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찰나의 순간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한번 크게 고르더니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 벽을 살피던 연하의 눈에 작은 글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친 벽면 위에 손가락이나 예리한 도구로 깊게 새겨진 글자는 바로 금알 금자였습니다. 연하는 그 글자를 가만히 손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거친 촉감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지요.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경계하고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겠다는 서글픈 맹세이자 엄중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무견을 불러 세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창고에 든 것은 너였느냐? 그 칼과 매듭, 그리고 이 글자가 모두 내가 한 짓이냐? 무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그의 침묵에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밤새 비단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침입자를 막아냈으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죽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칼자루에 매듭을 풀고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지요. 연하는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대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칼 쓰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것일까? 연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칼을 쓸 줄 모르는 어수룩한 사내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력한 칼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다시는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무견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금알 금자가 새겨진 그 벽 앞에서 연하는 무견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내가 스스로 걸어둔 빗장을 열고 다시 칼을 쥐게 될 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 칼끝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연하는 이 미스터리한 사내와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그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하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견이 남긴 칼자루에 풀린 매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마치 무견의 다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매듭을 풀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비단전 마당은 붉은 피로 물들었겠지만 무견의 영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문득 무견의 손목에 남아있던 밧줄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깊게 팬 듯한 그 상처는 육신의 상처라기보다 마음의 멍해처럼 보였지요. 연화는 촛불을 끄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은 한 양에 너를 산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산 것은 너의 고통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창밖에서는 다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무견이 지켜준 평화로운 잠자리에서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무견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벽에 새겨진 그말금 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나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비단전이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한양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이 두 사람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무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사내는 이미 깨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놓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먹어두거라. 오늘은 장터에 크게 나갈 일이 있으니 기운을 써야 할 게다. 무견은 수저를 들기 전 연화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의 차가운 살기 대신 아주 미세한 떨림을 담고 있었지요. 연화는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칼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 그 봉인이 풀리는 날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빌며 장부와 비단 보따리를 챙겨 길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단전의 마당에는 아침마다 정갈한 빗질 소리가 가장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은 한 양에 팔려온 사내 무견은 그날 이후로 비단전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지요. 그는 정말이지 입술에 무거운 자물쇠라도 채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자풀을 뽑고 산더미처럼 쌓인 비단 뭉치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도 무견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나르면서도 단 한 번의 거친 신음조차 내뱉지 않는 그를 보며 비단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 누구와도 눈을 맞추거나 쓸데없는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연화는 그런 무견을 매일같이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기이하고도 든든한 구석이 있었지요. 연화가 장터로 나갈 때나 비단 배달을 위해 도성길을 나설 때면 무견은 어느샌가 나타나 늘 그녀의 방걸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터준답시고 요란을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짝부터 숨을 조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거친 기운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말 많은 세상 속에서 무견의 그 깊은 침묵은 도리어 성곽보다 단단한 방어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비단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대낮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양반과 자제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손님은 비단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꿎은 점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비단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연화가 직접 나서서 정중히 만류해 보았지만 술기운이 머리끝까지 오른 사내는 막무가내였지요.
이까짓 장사치 계집이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오늘 내 기분이 아주 잡쳤으니 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사내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손을 높이 들어 연화의 뺨을 향해 휘두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무견이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지요. 그저 큼지막한 몸뚱이를 아주 살짝 움직여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사내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취객이 무견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마치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사르르 기운이 꺾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견은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상대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이 덩치는? 눈빛이 왜 이리 흉흉해? 에잇, 재수 없어서 안 사겠다. 가자, 얘들아. 사내는 쫓기듯 비단전을 빠져나갔고 소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견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무견은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마당 구석으로 돌아가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고마운 마음에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무견아, 방금은 정말 고마웠다. 너 아니었으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구나. 어디 부딪힌 곳은 없느냐? 무견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례함이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요. 또한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알기에 그 힘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침묵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점점 무견에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본 신기한 물건 이야기, 새로 들어온 비단의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오랜 버색에 하듯 조잘조잘 늘어놓았지요. 무견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연화가 말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걸음 속도를 맞추는 등 항상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연화가 복잡한 종로 장터에서 희귀한 비단 무늬를 살피느라 정신이 팔려 일행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인파에 밀려 당황하던 연화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어느새 무견이 군중 사이를 모세의 기적처럼 가르며 그녀의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몸을 돌려 앞장섰지요. 연화는 그의 넓고 든든한 등 뒤를 따라가며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꼭 길잡이 같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연화의 농담에도 무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무견의 귓등이 아주 살짝 붉어지는 것을 말이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인간적으로 보이던지 연화는 마음속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비단전의 대문을 잠그며 마음이 무척이나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 한 양이라는 헐값에 산 사내였지만 이제 그는 그 어떤 천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견은 그날 밤도 마루 끝에 앉아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비단전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의 실루엣을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들 수 있었지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험난했지만 이 고요한 사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화의 하루는 안도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난 신뢰는 그 어떤 화려한 말의 잔치보다도 단단하게 두 사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꿈속에서 무견과 함께 끝도 없이 펼쳐진 비단길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길에는 소음도 위협도 없었으며 오직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화롭게 울려 퍼졌지요. 잠결에 살짝 눈을 뜬 연하는 창문 밖 마루에 앉아있는 무견의 그림자를 확인하고는 다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견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좀 해줘야겠구나. 그런 소박한 생각을 하며 연하는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칼을 쓰지 않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든 혹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연하의 눈앞에 있는 무견은 그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유리판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무견의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인연은 달빛 아래서 더욱 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단전의 안방에는 촛불 하나가 가늘게 떨리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지요. 그녀는 단순히 비단 몇 필이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에만 매몰되는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눈은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돈의 거대한 흐름을 쫓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장부를 넘기던 연하의 손길이 어느 한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날과 도성문을 지날 때 내는 통행세가 갑자기 바뀌는 날이 자로 잰 듯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 시장의 물줄기를 억지로 틀어막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연하는 붓을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비단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에 발견한 숫자의 어긋남은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단전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 중 일부가 이름 모를 상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조정의 높은 분들이 연루된 듯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의 오류가 아니라 한양을 지탱하는 거대한 경제의 판이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뒤틀리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때 마당을 정리하던 무견이 열린 문틈으로 연하의 장부를 스치듯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눈빛이었지만 장부 한 귀퉁이에 찍힌 아주 작은 붉은 표식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단에서 쓰는 기호가 아니었지요. 과거 무견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 거물급 인사를 처단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를 정리할 때만 쓰이던 은밀하고도 잔혹한 암살의 표식이었습니다. 무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장부 위를 스치던 그의 거친 손가락이 잠시 경련하듯 멈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멈춤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지요. 연하는 무견의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무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무견아, 너도 이 표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냐? 내 손가락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단 장부의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피냄새가 나고 검은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설계도와 같구나. 무견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장부가 한양의 거대한 권력 비리를 담은 흑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연하는 천천히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양의 길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오늘따라 그 길 위를 흐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무견과 장부를 쥔 연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어둠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의 다음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거래하던 보부상들의 이름이 아닌 생소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던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난 몇 년 사이 한양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했던 상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을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방해되는 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챈 기록이었던 셈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었군. 세금을 올리고 물가를 조작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소리 없이 치워버리는 그 거대한 손이라니. 연화가 나직이 읊조리자 마당에 있던 무견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연화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들고 있는 장부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니 더 이상 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굳은 맹세였을까요? 연화는 장부를 품에 꽉 안으며 무견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견아. 나는 그리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다. 이들이 감추려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내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볼 것이다. 너도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무견은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은 한 양에 팔려온 종의 복종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의 결의처럼 느껴졌지요. 연화는 무견의 그 든든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촛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단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위험한 판에 뛰어든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바람이 문창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보관함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요. 무견은 다시 마당으로 나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파수꾼처럼 연화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침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부 속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머릿속을 헤엄쳐 다녔지요. 쌀값 5대, 통행세 2냥, 그리고 이름 모를 상인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그물망이 되어 연화를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무견이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화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장부의 씨앗이 조만간 거대한 진실의 나무로 자라나 한양을 뒤덮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무견과 자신이 맞이할 운명이 결코 평탄치 않겠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지요. 비단전의 첫날 밤은 그렇게 긴장과 결의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단전의 마당에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단 빛깔을 고르며 한창 북적이던 시각, 비단전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의 먼 사촌이자 집안의 애물단지인 윤도식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연화가 혼자 몸으로 장사를 해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비단전의 운영권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자였지요.
윤도식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비단 뭉치를 옮기던 무견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연아 내가 은 한 양을 주고 사왔다는 그 벙어리 짐승 아니냐? 허허, 꼴을 보니 정말 사람 구실은커녕 밥이나 축내게 생겼구나. 어이, 이놈아. 주인이 왔으면 넙죽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윤도식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무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많은 손님이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무견은 돌부처처럼 서서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지요.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도식은 무견의 무반응에 도리어 화가 났는지 더 고약한 소리를 내뱉으며 주변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시오. 이런 말 못하는 짐승을 집에 들여놓고 장사를 하니 비단전의 기운이 쇠하는 것이 아니겠소? 연아야, 이런 쓸모없는 물건은 당장 내다 버리고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이놈 몸뚱이 하나는 튼튼해 보이니 내 집 마구간 청소나 시키면 딱 맞겠구나. 연아는 처음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집안 어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윤도식과 굳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윤도식의 모욕이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무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비천한 신세를 들먹였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하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비단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손 멈추시지요, 오라버니. 이 사람은 오라버니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은 한 양을 내고 정당하게 데려온 내 사람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며 그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하의 이 선언은 단순한 주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견이라는 한 남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두겠다는 숭고한 결의와도 같았지요.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순종적으로만 보이던 연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윤도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이 짐승놈부터 손을 봐주고 내년의 버릇을 고쳐주마. 윤도식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연하에게 달려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묵묵히 서 있던 무견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르고 간결했지요. 무견은 칼을 뽑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드는 윤도식의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을 뿐입니다. 으악! 내 손목이 부러진다. 윤도식의 처절한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견은 무표정한 얼굴로 윤도식의 손목을 제압한 채 그의 몸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윤도식은 맥없이 바닥을 뒹굴었고 그가 들고 있던 비단 부채는 처참하게 부러진 채 흙먼지 속에 나뒹굴었지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하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숨을 들이켜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견은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단 일격의 상황을 종결시킨 것이지요. 윤도식은 바닥을 구르며 소란을 피웠지만 이미 무견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비단전을 빠져나갔지요. 네 이놈.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관가의 고에서 내 놈의 목을 달아줄 것이야. 도망가는 윤도식의 뒷모습을 보며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연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무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견아,
너 때문에 오라버니가 더 큰 앙심을 품게 되었구나. 무섭지 않으냐? 무견은 대답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비단 뭉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았습니다. 무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는 자책 혹은 연하의 선언에 대한 깊은 울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삽시간에 종로 장터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단전에는 말 못하는 괴력을 가진 사내가 있으며 주인인 연하가 그를 극진히 아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비단전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소문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몸을 움직여준 무견, 그리고 그를 내 사람이라 부르며 지켰던 자신의 마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감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견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연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지요. 연하 역시 무견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온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은 한 양으로 맺어진 기이한 인연이 거친 풍랑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전의 저녁 노을은 유난히도 붉게 타올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당 위에서 길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연하는 밤이 깊어지자 문득 무견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말이지요. 무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 커져만 갔지만 연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이미 그녀가 선택한 그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비단전의 장부가 관하로 넘어간 뒤부터 평소 연하의 사업 수완을 눈여겨보던 한성부 판관 조대감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조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한 이득을 취해온 자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조대감은 연하를 관하 깊숙한 내실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인들이 드나들 법한 사랑방이 아니었지요. 두꺼운 비단 휘장이 겹겹이 내려진 그 방은 바깥의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어둡고 은밀했습니다. 방 안에는 술상 하나 차려져 있지 않았고 오직 낮게 일렁이는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연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연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탐욕스러운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이미 모든 판을 짜두고 연하가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연하의 장부를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비가 지금 지하 옥방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 세금을 포탈하고 조정의 명운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이 그리 가볍지 않단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이 방에 남기로 한다면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것은 명백한 거래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오늘 밤 수청을 들고 조대감의 여자가 된다면 아비를 풀어줄 것이요. 만약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아비의 목에 칼이 씌워질 것이라는 통보였지요. 연하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비도 비단전도 그리고 무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조대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대감은 연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관복의 스치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조대감은 연하의 가냘픈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확실하고도 비열한 접촉이었습니다. 권력이란 늘 이렇게 작고도 확실한 폭력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연하는 차가운 현실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말이 없느냐? 내 영리한 머리로 주파나를 튕겨보았을 텐데 내 아비의 목숨값이 고작 내 하룻밤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조대감의 역겨운 숨결이 콧등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는 대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치욕을 어떻게 되갚아줄 것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었지요. 조대감은 그런 연하의 속내도 모른 채 그녀의 침묵을 굴복이라 여기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편 관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무견의 심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초인적인 감각으로 방 안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칼자루를 향했지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비열한 조대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무견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돋아났고 칼날이 칼집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무견은 끝내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방 안에 있는 연하의 목숨이 가장 먼저 위태로워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맺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맹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던 그 다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지독한 형벌이 되어 무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견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 걸어둔 칼의 봉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반쯤 타들어갔을 무렵 정적만이 가득한 내실에서 조대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휘장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조대감의 손길보다 바깥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무견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저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칼날을 갈겠노라 다짐하며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무견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내실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걸어 나오는 연하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습니다.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무견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서려 있는 서늘하다 못해 시퍼렇게 날이 선 분노를 말입니다. 연하는 무견의 곁을 지나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그 담담한 걸음걸이가 도리어 무견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연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아를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손등에는 조대감이 움켜쥐었던 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견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으며
동시에 연하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 대화도 없이 비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둠과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비단전에 돌아온 연하는 곧바로 세수를 하고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대감이 건드렸던 손목을 찬물로 씻어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오늘 밤 나를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덤을 판 것이야. 내가 가진 이 장부의 숫자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력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는 가녀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견은 마당에서 비단전을 지키며 연하의 그 서늘한 기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맹세를 깨트리고 다시 피의 길을 걷게 된다 하더라도 연하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지요. 관건의 비열한 거래가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두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 결속시키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비단전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불길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관아에서 돌아온 연하의 눈가에 서린 서늘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문을 부술 듯한 거친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포교들이 들이닥쳐 비단전 곳곳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비단 뭉치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연하의 아비는 차가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비단을 사며 웃음꽃을 피우던 단골들과 이웃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지요. 권력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자마자 그 따뜻하던 인심은 간데없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연하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하는 그 참담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이미 연하의 모든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아비를 살릴 길은 오직 조대감의 비열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듯 보였지요.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견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단호했습니다. 무견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포교가 비단전을 헤집어 놓는 와중에도 그는 단 한 번의 주먹질도 하지 않았지요. 또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 관아의 포졸들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깨닫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견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은 한 양에 팔려온 이 이름 없는 사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관아로 들어간다면 조대감이 노리는 화살의 방향이 잠시나마 틀어질 것이고 연하와 그녀의 아비가 숨을 쉴 틈이 생길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견이 끌려가기 직전 그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하게 다른 그 건패는 그가 평생을 지켜온 유일한 쉼표이자 참아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조각이었지요. 무견은 아무 말 없이 그 건패를 연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다려다오 혹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흔한 약속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을 통해 이 물건이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은 증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무견아, 내가 가면 나는 어찌하라고. 연하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견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무견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붙잡는 순간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듯 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견은 포교들에게 이끌려 대문을 나섰고 비단전의 마루는 한순간에 텅 빈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연화는 무견이 떠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가 건네준 건패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 눈을 감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단전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붉은 딱지가 붙은 문짝은 바람에 덜컹거리며 구슬픈 소리를 냈고 장터 사람들은 비단전 근처만 지나가도 재수 없다며 침을 뱉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견이 자신에게 준 이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연화에게 반격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손안에 건패를 닦으며 무견의 그 날카롭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구나. 은 한 양에 팔려온 사내가 어찌 이리도 큰 빚을 내게 지운단 말이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장부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견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만들어준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조대감의 목을 칠 수 있는 진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견은 관아의 차가운 옥방에 갇혀 매서운 고문을 견뎌내고 있었겠지요. 그가 입을 열지 않을수록 조대감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그만큼 무견의 생명줄은 짧아질 것입니다. 연화는 초조함에 손끝이 떨렸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비단전의 밤은 이제 무견의 정갈한 빗질 소리도 든든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무견이 앉아있던 마루 끝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고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그를 보내야 했던 현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먹먹한 안타까움은 이내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해 연화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다려다오 무견아. 내가 나를 지켰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다. 이 건패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야. 연화는 무견이 건네준 건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자로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연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지만 한양의 권력 지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무견은 떠나면서도 연화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쥐어주고 간 셈이었지요. 관아의 깊은 지하 옥방에서 무견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연화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그녀가 잠시라도 안전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1000번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새겨진 그 글자, 금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버텼습니다. 무견의 희생은 연화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진정한 장부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건패라는 신락 같은 인연의 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전이 관아에 압류되고 아비가 옥에 갇힌 지도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주저앉아 눈물만 짜고 있을 여인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남은 가산을 정리해 청계천 물줄기가 굽이치는 길목에 작은 국밥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비단 옷감을 만지던 고운 손은 이제 투박한 뚝배기를 나르고 장작불을 지피는 거친 손이 되었지만 연화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국밥집은
도성에 온갖 소문이 모여들고 흩어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집결지였으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보부상과 술에 취한 아전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품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목을 축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연하는 국밥을 나르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거대한 판을 그려나가고 있었지요. 보부상들이 던지는 요새 평안도 쪽 비단길이 막혔다더라 하는 말이나 술 취한 아전이 투덜대는 위에서 자꾸 통행세를 올리라니 죽을 맛이네 하는 불평들이 연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오르기 사흘 전에 항상 특정 상단의 창고가 비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흑서라는 이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을 연하는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석 자리에 앉은 한 노인이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나.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물건보다 먼저 움직이니 말이세. 이건 필시 누군가 미리 길을 닦아놓고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증자야. 연하는 국밥을 담던 국자를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노인의 한마디는 예전에 비단전 장부에서 보았던 그 어긋난 숫자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노인에게 다가가 고기를 한 점 더 얹어주며 넌지시 물었지요. 어르신, 세금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소녀에게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노인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주모, 한양 바닥에 흐르는 돈의 물줄기가 지금 한 곳으로만 고이고 있어. 그 고인 물을 지키는 놈들이 바로 장부의 귀신들이지. 자네도 조심하게나. 너무 깊이 알면 다치는 법이야. 연하는 노인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대감과 그 일당들이 장부를 조작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 돈으로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실체가 분명해진 것이지요. 연하는 밤마다 무견이 남겨준 낡은 건패를 수건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건패를 쥔 손을 통해 무견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옥방에 갇힌 무견은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않았지요. 손에 익었던 칼의 묵직한 무게는 사라졌지만 무견은 오히려 칼이 없을 때 느낄 수 있는 몸의 미세한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좁은 옥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박자를 맞추며 굳어버린 근육을 하나하나 깨우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무견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칼은 없었지만 그의 손가락 끝에는 이미 서늘한 검기가 서려 있었지요. 검을 쥐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며 그는 내적인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예를 닦는 것이 아니라 연하에게 돌아가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짓이었습니다. 무견은 옥방 벽에 새겨진 금자를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곧 때가 오겠구나. 부인,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무견의 목소리는 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의 심장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정신만큼은 이미 담장을 넘어 연하의 국밥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지요. 무견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연하의 안전을 위한 재물이라 생각하니 도리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검을 휘두르며 언젠가
그 검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쓰일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하와 무견 두 사람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같은 밤을 견디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국밥집에서 사람들의 말을 모아 거대한 반격의 장부를 작성하는 동안 무견은 옥방에서 칼 없는 검객으로 거듭나며 육신을 단련하고 있었지요. 장터의 보부상들은 연하의 국밥집에서 배를 채우며 이 집 주모는 참으로 총명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이번에 조대 감내 상단이 또 비단을 독점했다지. 그런데 연하 주모가 그 길목을 다 꿰고 있더라고. 보통 여장부가 아니야. 보부상들의 허풍 섞인 이야기들은 어느새 한양 바닥에 연하의 이름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말을 웃어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대감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흑서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열쇠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연하는 국밥집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 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견이 건네준 이 건패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그 흑서의 진짜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예전에 거래하던 신뢰할 만한 거상을 찾아가 이 건패의 유래를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이 연하를 밟아 뭉개버렸다고 믿고 승리감에 취해 있겠지만 연하가 끓이는 국밥솥 속에는 그의 몰락을 가져올 진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견 역시 옥방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가혹한 고문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밖에서 자신을 믿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어두운 한양의 밤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당금질하며 성장한 연하와 무견, 이제 그들이 그려놓은 거대한 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적 쾌감과 뜨거운 복수심이 뒤섞인 비단전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기세로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계천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가슴속에 품은 두툼한 뭉치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조대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장부의 사본과 뇌물을 주고받은 날짜, 그리고 그동안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어 지내던 증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담긴 회심의 일격이었지요. 연하는 이 서류들을 가지고 도성 최고의 어른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비를 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무견을 당당히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에 연하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연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청계천 거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포교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관하로 향하려던 찰나 거리 곳곳에 하얀 종이가 붙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하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수배문이었습니다. 국법을 어지럽히고 장부를 위조하여 대관을 모함한 대역죄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이 연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연하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인사하던 이웃들이 수배문을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부릅뜨며 길을 비켰습니다. 아니, 저 주모가 그럴 줄 알았어. 비단전 때부터 수상하더니 결국 큰 사고를 쳤구먼. 쉿, 가까이 가지 말게. 엮였다가는 우리 가족 목숨도 10개라도 모자랄 걸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송곳보다 날카롭게 연하의 등을 후벼 팠습니다. 연하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지요. 자신이 가진 증거가 이미 조대감의 손길에 의해
가짜로 뒤바뀌어 있었고 믿었던 증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거나 조대감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이미 연하의 모든 수를 잃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조대감의 비열한 계략으로 옥에서 풀려난 무견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연하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국밥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조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칼날을 번뜩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대감은 가마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나 무견에게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기는 검객이라 한들 법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칼을 뽑아 나를 쳐보아라. 그 순간 내 주인이 있는 은신처에 내 수하들이 불을 지를 것이니라. 무견의 손이 허리춤의 칼자루를 향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조대감의 목을 칠 기세였지요. 하지만 그는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검을 뽑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연하가 다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은 무견의 영혼을 묶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습니다. 무견은 맨손으로 달려드는 자객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나 결코 끝낼 수는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결국 무견의 한쪽 무릎이 흙바닥에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인, 제발. 무견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온 사내에게 검을 뽑지 못하고 매를 맞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연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 치욕을 견뎌냈습니다. 조대감은 무견의 머리칼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은 한 양짜리 목숨치고는 참으로 질기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내년도 곧 내 옆자리에 눕게 될 것이니. 연하는 멀리 담벼락 뒤에서 무견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를 대신해 매를 맞고 싶었지만 연하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자신이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순간 무견은 영원히 조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피를 묻히는 칼의 사람이 되어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연하는 눈물을 훔치며 품 안의 검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무견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조대감이 승리했다고 믿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틈이야. 연하는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수배문이 붙은 대로변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군중들은 연하가 나타나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포교들이 쇠사슬을 휘두르며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연하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조대감이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대감,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저지른 죄의 기록까지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양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비열함을 목격했으니 진실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단 말이다. 연하의 외침에 조대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하의 정면 돌파에 당황한 것이지요. 무견은 피로 얼룩진 눈을 간신히 뜨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찰나 무견은 연하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죽더라도 이 판을 끝내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무견은 꺾였던 무릎을 다시 세웠습니다. 칼은 여전히 칼집 속에 있었지만 그의 기세는 이미 도성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조대감의 하인들이 그를 다시 억누르려 했지만 무견은 오로지 연하의 시선만을 쫓으며 버텼습니다. 연하는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승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조대감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가장 약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청계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수배문 종이를 어지럽게 흩뿌렸습니다. 연하와 무견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지도 다정한 말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가 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양에 팔려온 사내와 그를 내 사람이라 부른 여인의 사랑이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승리의 씨앗이 두 사람의 심장 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 도성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대감은 연하를 포승줄에 묶어 세워두고 승리에 취해 있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지요. 연하가 그동안 국밥집에서 모았던 보부상들의 입과 장부 속에서 찾아낸 세금의 물길이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조대감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쌀길이 막히고 비단길이 끊기자 도성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조대감의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하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패를 알고 있는 자의 여유마저 느껴졌지요. 바로 그때 구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무견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대감의 수하들이 칼을 뽑아들고 무견을 에워쌌지만 무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살기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봉인해 두었던 진정한 무사의 기계였지요. 조대감, 당신의 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백성들의 분노가 이제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무견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드디어 허리춤의 칼자루를 움켜쥐었지요.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검신이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무견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끄럽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 그리고 물 흐르듯 이어지는 발놀림에 조대감의 수하들은 비명지를 틈도 없이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견은 단 한 명의 목숨도 뺏지 않았지만 그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압도적인 제압을 보여주었지요. 조대감은 사들인 칼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관아의 담벼락 너머에서 흑서의 진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연하가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던 어사대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대감의 품 안에서는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짜 장부와 뇌물 목록이 쏟아져 나왔지요. 한양을 뒤흔들던 거대한 악의 축이 한낱 보잘것없는 은 한 양짜리 사내와 국밥을 팔던 여인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새벽녘의 푸른 기운이 마당을 덮을 즈음 무견은 천천히 칼을 거두어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아내고 연하에게 다가갔지요. 연하의 포승줄을 끊어낸 무견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검패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신표가 아니었습니다. 무견은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연하 앞에 선 것이었지요. 부인, 이제 끝났습니다. 긴 밤을 견디게 해드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무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짧았지만 그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건패를 받아쥐고 무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견뎌온 시간에 대한 위로였지요. 사람들은 이제 비단전의 여주인과 그 곁을 지키는 묵묵한 사내를 보며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에 경외감을 느끼며 길을 비켜주었지요. 조대감과 그 일당들은 오라에 묶여 압송되었고 억울하게 갇혔던 연하의 아비도 당당히 문 밖을 나섰습니다. 비단전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청계천의 물길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무견이 돌려준 건패를 자신의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내가 언제든 다시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정표와도 같았지요. 무견은 다시 마당을 쓸고 비단 뭉치를 옮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 한 양으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하는 비단전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는 무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약속이나 대단한 맹세를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칼을 든 사내가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판을 읽는 여인이 그 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풍경은 한양의 그 어떤 비단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제 비단전에는 무서운 사내가 있다는 소문 대신 가장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와 무견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 팔려왔던 사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연하의 사람이 되었고 연하는 그 사내 덕분에 진정한 장부로 거듭났습니다. 자비와 선택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반격은 세월이 흘러도 한양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전설 같은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절제된 여운 속에 비단전의 등불은 오늘 밤도 평화롭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는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